젠슨 황이 한국을 선택한 건 삼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자 주가가 25만 원에서 27만 원, SK 하이닉스가 175만 원에서 185만 원 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다는 보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슬슬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월 23일에 지수리 밸런싱이 있고 그 뒤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1등, 2등 반도체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그리고 6월 25일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환율 흐름도 지켜봐야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방향을 잡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전부라면 왜 시장은 젠슨 황이 방한하고 돌아간 뒤에 오히려 지정학 리스크를 더 크게 키우고 있을까요? 호재가 왔으면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왜 한국의 반도체 투자자들은 자국 기업 실적 발표가 아니라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이렇게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세 층위로 짚어보겠습니다. 표면에 보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과 수급 재료들, 그 아래에 있는 마이크론, 젠슨 황 환율이라는 삼각구도의 진짜 동기, 그리고 그 구도가 완성됐을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결과까지 가겠습니다. 지상파 경제 뉴스에서 이 구도를 제대로 다룬 보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먼저 주가 숫자부터 짚겠습니다. 삼성전자 25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 SK 하이닉스 175만 원에서 185만 원 사이.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장부 가치 대비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냐는 건데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이 가격대는 역대급 저평가 구간에 해당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도 이 수준 이하로 내려간 적이 손에 꼽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이 지금 그 장부 가치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경기 침체나 시장 변동성으로만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왜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훨씬 높을까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프리미엄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특수 메모리에서 하이닉스가 현재 NVIDIA 납품 물량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AI 가속기 한 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부품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3위 품질 인증에서 한 차례 진통을 겪었고 시장은 그 격차를 지금도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1, 2 반도체 기업이 HBM 하나에서 뒤처졌다는 게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그것 자체도 지금 시장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6월 23일 지수 리밸런싱 이슈가 겹칩니다. MSCI 등 주요 글로벌 지수가 분기마다 종목 비중을 조정하는데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늘어나면 패시브 펀드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옵니다. 인덱스 펀드는 매니저가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수가 바뀌면 자동으로 따라 사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기 수급 개선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논리가 딱 맞아 보입니다. 저점이고 수급 재료가 있고 AI 사이클은 살아있다. 환율 변수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사 100원이냐 1삼 150원이냐에 따라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수조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환율은 양날의 검이에요.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 실적엔 좋아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산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이탈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 개선이 투자 재료로 작동할 때와 오히려 외국인 이탈을 부르는 조건이 될 때 이걸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료들 합산하면 저점 매수 타이밍이 맞는 거잖아요. 지수 편입 수급의 환율 개선까지 더해지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점 매수 타이밍이고 지수 편입으로 반등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이크론 얘기를 해야 합니다. 6월 25일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 반도체 투자자들이 이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둔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봅시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반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직접 경쟁자예요. 근데 한국 투자자들이 경쟁사 실적 발표를 보면서 자국 기업 주가를 예측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 경쟁사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라는 게 솔직히 개판인 구조예요, 이건. 웃기는 게 뭐냐면 마이크론 실적이 좋으면 삼성 하이닉스도 오르고 나쁘면 같이 내려가는데 그 실적을 만든 건 결국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기술을 닦아놓은 시장이거든요. 물론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시장 전체의 업황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고한다는 논리는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메모리 사이클이 확인되고 삼성 하이닉스도 따라오른다는 거죠. 이건 표준 논리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10x 보조금을 수십억 달러 단위로 받아서 HBM 생산 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이다호 공장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인도에도 패키징 시설 확장이 진행 중이에요.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2025년 이후 HBM 양산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마이크론은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정부 정책의 대리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 뒤에는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6월 25일 마이크론 실적이 강하게 나오는 게 꼭 삼성 하이닉스의 좋은 신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서 보면요. 시나리오 A는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메모리 업황, 불확실성이 재부각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삼성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직 마이크론이 한국 기업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확인이 되니까요. 이 경우에는 6월 23일 수급 재료와 맞물려서 단기 반등 동력이 살아납니다. 시나리오 B는 마이크론이 HBM에서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업황 확인은 되지만 경쟁 심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이닉스가 누려온 HBM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넣어서 직접 키운 경쟁자가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는 뜻이니까 그 의미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7월 이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재조정될 수 있어요. 시장이 25일 발표를 앞두고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는 게 단순히 분기 숫자 확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이 얼마나 진전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위에 젠슨 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NVIDIA의 H100, A100 계열 AI 가속기 한 장에 들어가는 HBM의 가치는 전체 부품 원가의 40%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GPU 한 장 가격이 수천만 원인데 그 안에서 메모리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NVIDIA가 팔아서 벌어들이는 초과 이익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한국 메모리 기술 위에 얹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익이 삼성 하이닉스에게 비례해서 돌아가고 있느냐고 물으면 주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NVIDIA의 시가총액은 지난 2년 사이 수배로 뛰었고 삼성전자는 거꾸로 갔어요. 같은 생태계 안에서 가장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그 생태계의 최대 수혜자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 하나가 지금 이 이야기의 전부를 담고 있어요. 젠슨 황이 방한했습니다. NVIDIA의 CEO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뉴스는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방문 전 시장은 기대로 들떴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돌아가고 나서의 시장 반응은 뭔가 이상했어요. 기대감이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가 더 부각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젠슨 황이 한국에 온 이유를 뜯어보면 이게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의 HBM 협력입니다. NVIDIA의 AI 칩 로드맵에서 메모리가 병목이 됐거든요. 블랙웰, 루빈으로 이어지는 AI 가속기 세대에서 HBM 공급이 확보돼야 하고 그 공급의 절대 비중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젠슨 황이 일본을 방문할 때와 한국을 방문할 때
그 온도가 달랐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일본 방문에서는 소프트뱅크, NEC와의 AI 인프라 협력, AI 슈퍼컴퓨팅 생태계 공동 구축 논의가 중심 의제였습니다. 기술을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었어요. 한국 방문에서는 달랐습니다. 핵심 어젠다는 HBM 공급망 확보였어요. 이미 만들어진 공급망을 더 단단히 묶는 작업이었지 새로운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온도 차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더 들여다보면요. 젠슨 황희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 방문은 단순한 의뢰가 아닙니다. 공급 능력의 실제 규모를 눈으로 확인하고 향후 물량 협상의 기준점을 머릿속에 새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방문을 두고 엔비디아의 아시아 공급망 점검 행보의 일환이라고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젠슨 황은 방한 중에 한국 정부 인사들과도 면담했습니다. 기업 대 기업의 만남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공급망 확보라는 말이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근데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된다는 건 미국의 반도체 전략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가 동시에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엔비디아는 한국산 HBM 없이는 AI 칩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엔비디아가 결정합니다. 납품 물량도 엔비디아가 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공급자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아래 가격은 사는 쪽이 정하는 구조예요. 거위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거위한테 발언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쪽은 지금 거위를 직접 키우겠다고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같은 구조 또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태양광 패널, 5년 전에 전기차 배터리, 미국이 전략 품목에서 공급 의존도를 줄이려는 방향.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터리 분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미국 공장을 지으면서 어떤 조건을 수용해야 했는지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칩스 액트, 이제부터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지금은 그걸 막대한 자본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국이 공급망 핵심이 되면서 동시에 중국의 타깃도 됐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압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한국 메모리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수출 규제 동참과 중국 시장 유지 사이에서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젠슨 황방한 이후 지정학 리스크가 오히려 부각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영받을수록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가 됩니다.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건 없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될 때까지만 핵심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한 줄이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가 서 있는 지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약 20% 안팎이에요. 이 한 산업이 흔들리면 원화 가치, 경상수지, 국가 신용도까지 연쇄 반응이 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반도체 한 산업이 무너지지 않아서 버텼는데 만약 그 시절 반도체까지 흔들렸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허리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잠깐 멈추고 한번 보세요. 1909, 1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라는 제조업 기반이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금 모으기 했던 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국민이 금을 모았고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핵심 공급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망에 깊이 통합되는 순간 의사결정권이 국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공급자가 됐지만 가격 결정자는 되지 못했어요. 오징어 게임 룰북처럼 게임이 이미 짜여 있고 공정하다고 하는데 룰을 만든 쪽과 따르는 쪽은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한국 반도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 다음 장입니다.
더 크고 더 정교한 판의 다음 창이에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 왜 이 가격이냐는 그 감각, 그게 맞는 겁니다. 주가는 단순히 기술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그리고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선택한 건 삼성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이제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리시지 않나요? 젠슨 황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가격 결정권은 없는 구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6월 25일 마이크론 실적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 숫자 하나가 단기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미국 반도체 정책의 현재 좌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이크론이 HBM에서 강세를 보인다면 그건 단순히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 키운 대안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7월 이후를 봐야 해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메모리 범위가 더 좁아질 수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조건부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 조건을 누가 정하느냐? 지금까지는 한국이 이 기술 우위를 가진 공급자였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커지고 미국의 조건이 더 구체화될수록 그 여지는 좁아집니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이 구조를 경험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투자 비용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부담했고 이익의 주도권은 규칙을 만든 쪽에 있었어요. 반도체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향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움직이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게임 룰을 바꾸는 전략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이 거론됩니다. 첫째는 HBM 기술 격차를 더 벌려서 대체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전략이에요. 마이크론이 따라오기 전에 HBM사, HBM으로 이미 앞서 나가 있으면 대체 타이밍을 계속 늦출 수 있다는 논리죠. 지금 삼성전자가 HBM3 이 인증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려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둘째는 엔비디아에 대한 고객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HBM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어요. 엔비디아 한 군데에서 물량을 전량받는 구조에서 고객을 다변화하면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셋째는 지정학적 해징입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공급망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는 시간을 버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이 해진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결정하게 되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그 전환점의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7월 이후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협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삼성 하이닉스의 기업 이슈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동맹 요구에 어떻게 응하는지가 이 구도 안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7월 이후 한국이 직면할 진짜 판의 모습이에요. 제목에서 말한 상상 못할 일이라는 게 단순한 주가 반등이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니,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25만 원 저점이냐 아니냐로만 보면 이 판의 절반도 못 보는 겁니다. 숫자 뒤에 지정학이 있고 그 지정학 뒤에 미국의 공급망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완성될 때 한국 반도체의 위치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원화 가치, 일자리, 기술 주권이 세 단어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셨으면 그 다음 영상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단순히 주가 차트로 봐온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영상 하나로 그 주가 뒤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7월 이후 이 공급망 구도가 어떻게 굳어지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혼자 보기엔 아까운 영상이면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